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점검까지 마친 건데요.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 일정.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기시다 총리 원전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1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 정화 장치인 다핵종 제거 시설과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류 설비 등을 직접 시찰했는데요.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東京電力においても会長、社長の真摯な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会社を挙げて緊張感を持って万全を尽くすよう求めました。 또 내일 당장 어민 대표를 만나겠다고도 했는데요. 내일 총리 관저에서 전국 어업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온 어민단체가 이 총리와의 면담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은 원전 시찰, 내일은 어민 대표를 만나고 모레 강요회의에서는 방류 날짜를 정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후쿠시마 시찰 현장에선 어민들 동의 없인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는데 이 동의는 얻었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어민들에게 정중한 설명을 거듭해 왔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문제는 어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약 434억 원어치인데요. 6월보다 34%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고객인 중국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도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거나 정부의 금전적인 보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등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중국과 러시아가 해양 방류 대신 주변국 피해가 적은 대기중 방출을 공식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주말 동안 대만 해협에서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훈련이 시작되면서 3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대만을 향해 출격합니다. 완전 무장한 군함과 잠수함, 미사일 부대도 훈련에 동원됐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해 중국군이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이 동원됐는데 군용기 중 27대는 중국과 대만의 비공식 경계선인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立足实景实案实战，连续开展联合收反潜、联合封锁、近距反击。 중국군은 이번 훈련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이 결탁해 도발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직후 이뤄져 한미일 3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고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도 논평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중국을 겨냥한 미니 나토의 모습을 띠고 있다며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방학에도 연수에 참여하러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책임감 강한 동생이었다며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목요일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까지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 씨가 범행에 사용한 쇠뭉치를 지난 4월 구매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 살인죄가 적용되면 최 씨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개학을 앞두고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인들은 모두가 꺼리는 일을 고인이 도맡아 했다면서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할 만큼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거 같아. 괜찮아, 너 하지 마. 오늘들 시켜. 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족들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빈소에서 MBC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갑작스런 죽음에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동생을 보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또 늘 가족을 걱정하던 동생이 이미 숨을 거둬 증언할 수 없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이야기만 참작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인천 앞바다를 통해 미립국하려던 30대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수상 오토바이에 연료통을 주렁주렁 달고 300km가 넘는 서해를 건너왔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해양경찰이 수상 오토바이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방수가 되는 노란색 가방 속까지 샅샅이 확인합니다. 지난 16일 밤 10시 반쯤 인천 앞바다에서 미립국하려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수상 오토바이에 연료통을 주렁주렁 달고 출발한 이 남성은 연료를 보충하며 300km가 넘게 달려왔습니다. 14시간 만에 서해를 건너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지만 갯벌에 빠졌고 스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상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니까 해경 쪽으로 저희가 공동 대응을 한 거예요. 바다를 통한 밀수와 미립국을 관리하는 해경은 군과 소방이 알리기 전까지 인천 앞바다에 남성이 들어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작은 선박은 레이더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이 남성의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해경은 남성을 구속해 미립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여러 사람이 해치려고 해 방어하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확인 결과 남성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선 10대 여학생이 나흘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김지혜 양은 지난 17일 학교에 간다며 주거지를 나섰는데 나흘째 행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전관 업체들과 최근 맺은 용역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설계와 감리 입찰에 이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건데요. 앞으로는 전관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이 단지는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이른바 전관업체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지난달 LH는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 15곳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14곳을 전관업체가 설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뒤에도 LH는 모두 11건의 계약을
정관업체와 체결했습니다. 무려 648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 뒤에 정관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관업체 참여 설계 공모는 10건, 561억 원, 감리용역 1건, 87억 원이 심사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설계 공모 10건, 그리고 감리용역 1건은 심사 선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뒤 입찰을 공고하고 심사를 진행한 용역 계약 23건은 후속 절차가 중단됩니다. 정관업체 입찰을 배제하는 내용의 내규를 만들어 다시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앞으로는 설계 감리 용역업체 선정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관업체의 설계 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LH는 퇴직자와 정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명 국가답지 않은 일들이 계속 뿌리를 내린 채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한 채로 갈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토부는 오늘 10월쯤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만 10살의 나이로 서울과학고에 입학해 화제를 모았던 백강현 군이 한 학기 만에 자퇴하면서 학교 폭력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 군의 아버지는 유튜브를 통해 괴롭힘 내용과 자퇴 사유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강현입니다. 오늘도 한번 수학 경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41개월에 한 영재 발굴 TV 프로그램에 나와 수학 문제를 풀며 이름을 알린 백강현 군. 지난 3월 만 10살 나이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입학 한 학기 만에 자퇴하게 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문제 푸는 기기가 되어가는 자신을 보았다며 작곡도 하고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강현 군의 아버지는 오늘 전혀 다른 사실을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강현 군이 서울과학고 학생들의 놀림과 괴롭힘 때문에 자퇴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강현이는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이라며 경찰 고발 직전까지 갔고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또 강 군이 당했던 괴롭힘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강현이가 같은 조에 속해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강현 군이 면박을 받거나 유령 취급을 당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현 군을 향한 욕설이 올라와 몇 개월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백 씨는 자퇴 영상을 올린 뒤 서울과학고 학부모로부터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튜브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백 씨는 강현 군이 당했던 학폭과 실제로 자퇴한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혀 내용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아쉬움 속에 오늘 대부분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첫 여름이었지만 장마의 태풍에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피서객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주말 사이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바다를 찾았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해수욕장. 백사장이 파라솔로 가득합니다. 수상 레저 기구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마냥 신이 난 아이들은 튜브에 탄 채 물장구 치는데 한창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여름 휴가를 왔지만 화창한 날씨에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침에 올 때는 약간 구름이 있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오니까 햇빛도 좋고 파도도 적당히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해수욕장 운영 실적을 보면 그리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날씨 탓이 큽니다. 강릉시 기준으로 개장 이후 비가 내린 날은 약 절반인 24일, 파도가 높아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진 날도 15일이나 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도 피서 절정기에 찾아왔습니다. 매출이 한 30%는 줄었죠. 세금을 내던 게 세금이 900억 원 내던 부가세가 600만 원에 멈췄으니까.
지난달 1일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 개장한 이후 50여일 동안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5곳에는 모두 650만 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1,000만 명 돌파는커녕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남아있던 지난해보다 50만 명가량 더 줄어든 겁니다. 기상 악화라든가 그리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피서객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800만 명과 비교하면 40% 수준에 머무르면서 해수욕장 피서객 1,000만 명 돌파 목표는 1년 더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경남 남해 물건리의 해안숲 방조 어부림입니다. 국내는 이렇게 과거부터 태풍이나 해일 등에 대비해 해안에 숲이 조성된 곳들이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해안 방제림을 취재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몽돌 해안을 따라 700여 미터 길이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300년 전쯤 만들어진 바닷바람을 막는 숲, 방풍림입니다. 우리 어릴 적 그래서 들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따가 나무로 조성해가지고 그 바람막이로 조성을 한 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숲 안쪽 노는 수백 년 동안 태풍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태풍이 있어가지고 농사 일을 못한다, 아주 피해를 봤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매립지에 직선으로 뻗은 해안을 따라 띠 형태의 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립공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 태풍 매미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매립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성된 폭 30m의 긴 방제림. 곰소리 바닷가 가장자리에 있어서 그 안쪽에서 더 다양한 상록성 화렵수나 또 다른 낙엽 활엽수들이. 방제림의 효과는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이 방제림을 통과할 경우 최고 83.3%의 풍속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제림의 폭이 30m 정도일 경우 쓰나미의 파괴력이 8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휴식 공간도 제공합니다. 힐링도 되고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해운대 살다 왔거든요. 근데 해운대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매립지 조성 단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재난 방지와 녹지축 조성 목적의 숲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 환경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개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개발이라면 개발 단계부터 숲을 잘 조성하고 관리하는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땅만 그냥 만들어졌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무언가 그 보호막 같은 게. 새만금 잼버리에서도 대회장에 만약 미리 숲을 조성했더라면 속수무책이었던 폭염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해안 방제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고도 성장 과정에서 국내 해안 방제림의 약 30%는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그 자격을 두고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맞받았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불법 행위와 위증이 여러 드러났다며 공세를 올렸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되었어야 하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범죄자로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입니다. 특히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편향된 공영방송을 소나기에 거머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내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김영호 통일부 장관처럼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다음 날이 아닌 2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YTN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YTN 우장균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붓을 든 지 이제 1년 남짓 지난 초보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솔함이 느껴지는데요. 평균 나이 87, 제주의 작은 마을 할머니들이 그림에 푹 빠져 마을 전체를 미술관으로 바꿔놨다고 하네요. 주말에 만나는 문화인톡 임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태옥 할머니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김인자 할머니도 강희선 할머니도 지팡이와 유모차를 잡고 나섰는데요.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동네 체육관. 저마다 이젤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그림이 막 좋아. 막 좋아.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해서 선을이란 이름이 붙은 곳. 한 집 건너 한 집. 할머니들이 홀로 살던 제주도 작은 마을에 서울의 그림 선생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림을 기리라고 하니 우리 연필도 심을 줄 모르는데 나 너무 심심하는데 잠이 있죠. 1년 3개월째 학생 하나로 시작해 15명이 됐습니다. 최연소가 1940년생, 최고령은 1930년생.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먹고 사느라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평균 87세 할망들이 호미를 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저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아이고 잘해두다들 해놓으나 그림이 늘어. 모든 것이 그림감. 잠이 오지 않는 밤 달력 종이엔 보고 싶은 손주 얼굴을 그렸고 상처투성이 고목은 화폭에서 금빛으로 피워냈습니다. 처음 배운 글자도 한자씩 적어 넣었습니다. 상처 난 것도 버리지 마라. 어떤 것은 상처도 나도 어떤 것은 곱게 자란다. 맛은 같아. 그림은 잘못 그리며 다시 그리면 되고 공부는 늙어도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표현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텅 빈 백지에 쏟아놓으며 할머니들은 난생 처음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시는데요. 집마다 빈 창고가 전시관으로 바뀔 만큼 차곡히 쌓인 그림들. 우연히 찾았던 마을에 터를 잡고 그림을 가르치게 된 선생은 혼자 보기 아까워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여성들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스스로 해방된 건 전 것 같아요. 그 책에 서문을 쓴 한 인류학자는 이런 문장을 보탰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프랑스 파리 센강변에는 헌책을 사고 파는 부키니스트들의 거리 서점이 즐비합니다. 200년 넘게 센강을 지키며 파리의 명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센강에서 열리게 되면서 파리시가 전부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파리 센강은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등을 품고 있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년 전통을 안고 있는 길거리 고서적 판매상, 부키니스트들도 센강의 대표적 풍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의 고서적 갑판대, 부키니스트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리시가 내년 올림픽 전까지
3km에 달하는 센강변 주요 지점 가판대 570개를 철거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파리시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보안 문제.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은 사상 최초로 센강에서 열립니다. 테러범들이 센강의 가판대에 폭탄을 설치할 수 있다며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키니스트들은 개막식이 가판대에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 철거의 진짜 이유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La mairie de Paris, parce que nous gênons la vue, que c'est une opération qui peut durer 4 mois pour 4 heures de spectacle. 시 측은 바스티유 광장에 새로운 책 판매 장소를 만들어주겠다며 아예 이참에 옮기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Moi, la Bastille, ça m'intéresse pas, parce que je suis bouquiniste et mon travail, c'est au bord de la Seine. J'ai pas envie d'y aller. 소식이 알려지자 부키니스트들을 애용해온 파리 시민 7만여 명이 탄원서를 보내는 등 오랜 문화를 지키자며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Ah oui, moi je suis complètement contre. Les étrangers connaissent pas, donc durant les Jeux Olympiques, plein de gens vont perdre le charme des quais et de ce qui fait la caractéristique parisienne. 파리올림픽에 세계인들이 기대하는 게 화려한 개막쇼일지, 전통이 담긴 파리의 진짜 모습일지 파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야외 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 하반기 연합연습을 실시합니다. 연습 기간 동안 연합 상륙훈련 등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30여 건 실시될 예정인데 작년 13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에는 미국 본토 우주군이 처음으로 참여하고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고려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한미연합연습 전투 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한미연합연습 전투 모의실에 파견된 워게임 업체 직원들에게 악성 메일이 보내졌는데 수사 결과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보안 시스템이 가동돼 군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직원이 메일을 열어보는 과정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 IP 주소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서 사용된 IP와 일치하는 점 등을 미뤄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SNS에서 무정부 상태, 각자 도생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드러나는 정부기관의 허술한 대처와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 회피가 이 같은 불신을 키우고 있는 현실도 조명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7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소속팀 마이애미를 리그스컵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역대 최다인 44번째 우승 트로피입니다. 내슈빌과의 결승전, 전반 23분 메시가 수비 한 명 제치고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정말 그림 같은 왼발 가마차기인데요. 승부차기에서도 첫 번째 키커로 나서서 깔끔하게 성공시킨 메시. 결국 11번째 키커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골키퍼의 선방으로 마이애미 우승이 확정되자 정말 좋아하네요. 동료들은 리그 최하위 팀을 단숨에 리그스컵 정상에 올려놓은 메시를 행가르쳤고 메시는 구단주 베컴과 기쁨의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7경기 연속골에 모두 10골을 기록한 메시는 대회 득점왕과 MVP까지 차지했고요. 개인 통산 44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됐습니다. K리그2 부산 최준 선수가 얼굴로 행운의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상대 골키퍼가 던질 방향을 제대로 예측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휴일 폭염이 확대 강화된 가운데 내륙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강원도와 충북, 전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 비를 가진 구름이 보이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60mm씩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밖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이 강한 소나기 현상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 한꺼번에 30에서 60mm씩 쏟아지겠고
벼락과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습도만 더 높여서 내일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서 내일도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안동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 서쪽을 시작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중부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